자, 그러면 8차 모의고사 이제 볼게요. 자, 8차 모의고사 1번 관련된 부분은 산매진식 계획 관련된 부분이야. 산매진식 계획 부분도 이제 기출이 한 2번 정도 이제 나왔는데, 그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충 페이지에 찾아서 이제 볼게요. 자, 산매진식 계획의 그 명분은 뭐냐면, 조선 내 쌀 수요를 대비하고, 쌀 수출을 통해 농가 경제 향상을 도모하고, 제국, 일본의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명분이야.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산매진식의 진짜 목적은 이제 아까 이제 식량 공급지를 만들기 하는 거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필요한 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식량 대책이 필요하니까 이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일본 국내 사정에서 그 식량 부족 상태 때문에 폭동까지 일어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의 독점 자본 성장으로 쌀 농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매진식이 크게 세 차에 거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3차 계획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매진식 계획은 아니고 1, 2차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매진식 계획의 방법, 토지 개량 사업하고 농사 개량 사업인데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산매진식 계획의 부진 내용,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산매진식의 결과 한 5가지, 6가지인데 한 두세 가지는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매진식 계획 그 결과 보면 그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골라서 외워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다음 밑줄진 수의조합비의 부과 기준으로 인한 문제점을 말해보고 1차 사료가 쓰여질 시기에 그 농민조합 성격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작년 어느 수의조합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300평 논을 그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자장로는 쌀 판매 대금으로 19원 39전을 벌었지만 비조 대금으로 수리조합비도 그 21.80전을 지출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키워드는 수리조합비죠. 수리조합을 왜 만드냐면 그다음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뭐가 많이 필요해? 저수지나 이런 것들 만들어지잖아요. 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저수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 그 당시 이제 그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토지를 갖고 있는 한 3분의 2만 결정을 해도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나머지 사람들 편입시키는 거에서 수의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수의조합을 만들면 문제는 수의조합비를 내야 되잖아. 회원인 이상. 근데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땅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또 많이 내야 돼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야 되겠죠. 근데 똑같이 걷어. 똑같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돈이 부족하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주가 되게 싸. 뭐 1%, 2%밖에 안 돼. 근데 중소지주나 자작농가는 대출이자 10%, 20%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겠죠. 금융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지주나 자작농 대거 몰락을 하게 되고 그 비용 중 그 몰락한 땅들 누가 또 다 사들이는 거죠? 대지주들. 특히 일본인 대지주들이 많이 사들여요. 그러면서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농민조합 성격. 여기가 이제 농민조합 성격을 보려면 몇 년을 봐야 되냐? 이 사료가 나온 몇 년이죠? 1931년이죠. 30년대 초반에 농민조합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사회주의 수역과 연계된 혁명적 농민조합들 있죠. 그래서 신간에 해체되고 인정투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 당시 가격한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30년대 초반에 보면 농민운동, 소작쟁이가 되게 빈발해요. 대규모죠. 규모가 대규모적이고 이거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개입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30년대 초반대의 그 요구 내용은 그 20년대 내용과 다르죠. 저도 20년대 내용은 상용권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때 요구 내용은 일제타도, 치안유지법 철폐, 민족차별 폐지 등등 좀 정치적 성격이 되게 강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20년대 농민운동하고 30년대 농민운동의 차이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법령. 그래서 이제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사회주의 생각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간제 농민운동을 펼치죠. 그게 이제 유명한 뭐예요? 농촌진흥운동이죠. 그 농촌진흥운동과 관련돼갖고 법령을 있는데 조선농지원 같은 경우는 다 쓰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조선소작 조정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소장을 낼 때 그냥 지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불만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라.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법령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조선 소장농 있죠? 농지정. 조선 농지정의 내용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조선 농지의 내용을 찾아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요? 반민특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반민특위.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요. 1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반민특위가 있는데, 반민특위는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반민특위의 정확한 명칭 외워두셔야겠죠? 이제 공사기출문제 나왔는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 이렇게 있는데, 자, 그 반민특위 활동을 보면 박홍식, 노독술, 최남선, 이강수, 친일파들을 체포하고 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견제를 받게 돼요. 자, 이승만 자체는 일본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상은. 근데 일본이 좋든 안 좋든 떠나서 이승만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관료나 경찰 필요해.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친일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반민특위 활동을 이제 여러 가지 견제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국회 프락시 사건. 예. 그 다음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죠. 예. 그러고 있고, 결국에는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친일파 처벌 기한이 단축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인데, 이때 확실하게 만약에 처단했으면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지금 대통령도 없을 거고. 예. 근데 이제 이때 처벌 못했으니까 지금 친일파들이 계속 설쳐가지고 지금 최순실 사태를 낳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는데, 만약에 이때 확실히 처단했으면 최순실,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 보면, 자, 기획의 명칭과 이 법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를 각각에 써보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친일파와 민족발을 처단한 법. 또 이게 뭐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그 다음에 위원회는, 여기에서 위원회 쓸 때 정식 명칭을 써서 했죠.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때까지 친일전선이 이루지 못했던 이유 두 가지 쓰시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여파로 그 다음에 좌우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반공 예국투사로 변신했고, 미군정을 일제 총독부 관리와 경찰 그대로 등용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걸 이제 무슨 정책이라면 형상유지 정책이라고 해요. 형상유지 정책.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사건을 보면 국회에서 이제 치안 혼란 성동하고 있다. 이건 누구냐? 국회 플락시 사건이야. 국회 플락시 사건은 이제 반민특위의 이제 약화 원인 중에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데, 남노당이 조종을 받은 플락시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회의원 김학수가 체포한 사건. 김학수가 주장한 통일 내용이 북한이 주장한 통일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몰아서 플락시라고 해갖고 몰아가지고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자, 하여튼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은 이제 봉건제 해체, 그러니까 장원제 해체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장원제 해체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찾아서. 자, 16페이지 보세요. 보충 페이지 16페이지. 자, 장원제 해체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11세기, 13세기하고, 그 다음에 14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제 14세기 중반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패스트가 널리 유행한. 그래서 12, 13세기 때 이제 경제 병영을 통해서 뭐냐면 장원제가 또 해체됐고, 그 다음에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또 뭐냐면 해체돼요. 두 시기가. 자, 그러면 12, 13세기 때는 보면 일단 10세기 말에 이민족 침입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여러 농업 생산이 확산이 되죠. 바퀴 달린 쟁기 사용, 산포제 실시, 마력 사용 등등이 있고, 대강 간척 사업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촉진되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처음에 고존자본제에서 뭘로 넘어가기 시작하냐면 순수자본제로 넘어가게 돼요. 네. 순수자본제와 고존자본제 차이가 뭐죠? 고존자본제는 지대를 뭘로 가요? 노동지대를 걷죠. 순수자본제는 헌물지대나 그다음 하프지대도 걷는 거죠. 이런 이제 가면서
나눈데도 그 뭐냐면 네, 장원제가 해체되고 또 14세기 중반에 또 뭐가 있었죠? 흑사병이 유행되죠. 그래서 그 나눈데도 경제 침체 안에서 또 장원이 해체돼. 왜냐하면 이제 패스트 이후에 다음 주 넘어가면 농민의 지위가 상승됐고요. 사회경제 계층이 분화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실제 농노가 이제 해방되고 그 급납화되는 과정인데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봉건제 잠재가 남아갖고 생산물지가 좀 남긴 했지만 영국, 프랑스나 이런 서유럽 지역 같은 경우 봉건제가 해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4세기 이후부터는 봉건제가 남아있지 않다. 물론 그 과정에서 봉건제 반동 현상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농민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농민을 해방시키죠. 근데 이에 반해서 엘베강 이동지역은 다르죠. 엘베강 이동지역 오히려 봉건제 강화돼. 그러니까 예전에도 봉건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뭐냐면 강하지 않았어. 근데 이때부터 봉건제, 장원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 장원제가 등장하죠. 이걸 뭐라고 하면 재판 농노제 또는 구추헤드 샤프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재판 농노의 배경을 보면 토지가 넓은 데 비해서 노동력이 시수하고 노동비이 높죠. 그래갖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노동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독일에서는 그 당시 노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자유임금자로, 그러니까 자유노동자로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 뭐냐면 강제로 예농을 시키는 게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사들이는 게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싸게 먹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득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의 발달 미성수.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도시가 발달되다 보니까 안 도와주면 어려워요. 도시에 들어갈 뻔인데.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북독일 외에는 도시가 발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도망쳐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일자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공동체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대의 역할, 교대. 그러면 정부에서 뭐 띄워 적게 주면 어떻게 해? 먹시를 들고 일어나잖아. 근데 이제 그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개척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이제 신도시들이 많아. 신마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끈끈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하면 저항을 못하고 그냥 쑥내버져요. 예. 그래서 일종의 사대하고 비슷하죠. 우리 사대. 예. 그거하고 그냥 농민성이 약하다. 그런 것들도 배경을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자료 A는 이제 뭐에 관련된 내용이죠? 퀘스트 학사이죠. 14세기 중반 이후에.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 영향을 임금 측면에서 이제 보고 하는데 거기에 임금을 보면 자, 퀘스트가 이제 확산되면서 임금이 내려갈까요? 임금이 뛸까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농업 노동자 이제 농노들이 일종의 을이었죠. 근데 이건 뭐 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특징은 갑질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임금을 안 주거나 그 다음에 처우 개선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냥 도망쳐서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도망치면 받아줄 때 많아. 예. 자,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업 노동자 임금이 어떻게 되죠? 상승했다. 이런 것들이 농노해방의 또 배경이 되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영주대 일방적 대처 방식 세 가지 쓰시오. 단, 봉건적 반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임금 인상을 이제 확산되면 봉건적 반동만 연상하는데 실제 봉건적 반동은 일부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어떻게 이런 추세에 적응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역이 급납화됐다. 그래서 이때 부역의 급납화는 뭐냐면 그 지대의 급납화뿐만 아니라 부역도 급납화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부역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집단 요역이 급납화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봉건 영주들이 농력에 부과됐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외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 노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급납화되죠. 그래서 생산물지대, 화폐지대도 전환이 더 촉진되고요. 그래서 농노가 해방되고 직영지의 권역을 소작자의 임금 노동 이용을 전환 촉진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는 그 직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할 때 농노를 부리는 게 아니라 농업 노동자 섞어요 그냥. 네, 농노가 너무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후기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농장지의 경영 형태를 본원해서 작계지에서 뭘로 넘어가죠? 직영지로 넘어가죠. 그 직영지에 왜 넘어가겠어요? 예? 작계지에는 이제 전호들이 말을 안 들어. 관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농장을 했던 양반들이 직접 와서 마름을 시키거나 자기가 관리 감독을 했고 누굴 동원해요? 솔고노비도 동원하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경우가 다르긴 다른데 뭐냐면 이제 직영지도 농노에서 직접 부리는 것보다는
농원 노동자를 사가지고 돈 주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봉건제 반동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자료 B의 가시기를 뭐라고 하냐? 대가시기는 14세기 중엽하고 15세기 요 기간인데, 요 기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건제 위기, 영주제 위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서강에서는 가시기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앞에 그 14세기 초반 때 잠깐 이제 시청권이거든요. 요거까지 합쳐서 이제 봉건제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서강 얘기 빼고 서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계에서 얘기 기준에서 14세기 중반에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봉건제가 시청권이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한다? 봉건제 위기, 영주제 위기. 이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보면, 자, A의 가해 당한 시기는 이제 봉건제 위기라고 하고, 자료 A에 일어나기 이전에 농무의 경제지휘 향상을 자료 B를 참조하여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볼게요. 자료 A는 몇 세기 때죠? 이게 14세기 중엽이죠. 그러면 14세기 중엽의 그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전에. 그러면 보면 일단은 이제 그 14세기 이전에도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물론 이렇게 13세기 그 후반 때 잠깐 침체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자, 지대를 화폐로 내게 된 농노들은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지위가 향상이 돼요. 이걸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대를 왜 화폐로 냈냐? 이때부터 이제 그때 뭐냐면 제 거예요. 죄송해요. 네. 지대를 왜 화폐로 냈어? 이때 이제 11세기 이후에는 그 당시 순수자본제에서 고정자본제에서 뭘로 넘어가죠? 순수자본제 나오죠. 화폐진의 생산물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고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는데 왜 곡물 가격이 상승했냐? 이걸 좀 보면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이게 좀 복잡한데 몇 페이지 보시냐면 16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 시기가 왜 어떤 시기냐면 여기가 이제 봉건제 위기라고 이제 서강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14세기 중반이 봉건제 위기가 있죠. 대개 14세기 초반,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행하기 이전에 14세기 초반을 좀 보면, 이때 농업에서 기술 혁신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부용노동이가 한계에는 토지 개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농업생산이 저하되면서 곡물가가 상승이 돼요. 곡물가가.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업생산이 그 인구를 따라잡지 못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맨세스의 순환곡선이라고 보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막 경제가 올라갔는데, 이때는 곡물가가 뭐예요? 하락돼 있었죠. 왜냐면 농업생산이 그만큼 따라주니까. 근데 14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곡물가가 상승이 돼. 왜냐면 그의 인구 증가에 비해서 농업의 어떤 생산력이 정체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인구는 많은데 뭐야? 먹는 1인당 그 곡물이 먹을 수 있는 치사량, 가는 분은 그래서 곡물의 뭐냐면 1인당 그 섭취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때 14세기 중엽 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패스트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면 유행병이 돌아요? 없죠. 안 돌잖아요. 근데 못 먹고 명령이 확 떨어졌는데 갑자기 패스트가 들어오니까 뭐야?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구가 뭐야?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패스트가 돌기 전에 14세기 초반 때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전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어디까지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인구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누구한테 이 곡물 가격 상승이 유리할까요? 농민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예, 농민들에게 곡물 가격 상승해서 그 상승된 비용을 일부 지대를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으니까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경제력도 신장되고, 거기다 또 패스트까지 도니까 자신의 가치가 또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노동 비용도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라, 그죠? 그래서 12월 13세기 나눈 대로 뭐냐면 농노제 해방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14세기 초반 때도 농노제 해방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14세기 후반 때도 농노제 해방 요인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원재치에 가진 부분은 어디를 읽는 게 제일 정확하냐면, 서계는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서강을 읽는 게 좀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서강을. 물론 서강까지 읽기는 좀 힘든데 자세한 지식을 배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강을 이 부분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중국어 어떤 학문단체의 관련 내용, 그러니까 동맹회와 관련된 거야. 그 동맹회. 자, 동맹회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동맹회 부분도 한번 볼게요. 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동맹회인데 동맹회는 종전의 거항운동에서 형성된 여러 성명장치들을 이제 통합한 조직인데 통합한 조직 세 단체가 있죠. 외워두세요. 홍중회, 하흥회, 강복회 세 가지. 그 다음 강령 외워두셔야겠죠. 구제단로, 화북중화, 창립민국, 평등집권. 예. 그래서 보통 16자 강령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구제단로, 화북중화까지는 뭐와 관련된 거죠? 민족주의. 그 다음에 창립민국은 민권주의. 그 다음 평등집권은 뭐냐면 민생주의.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의 기간지가 뭐예요? 민보죠. 그 민보 발간사의 그 세 가지를 내세웠고 거기에 보면 민족주의와 민생주의, 민권주의의 그 구삼민주의와 신삼민주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구삼민주의 언제 내세웠죠? 동맹이 결성 때. 그다음 신삼민주의는 제1차 국공합작 때. 그래서 신삼민주의 안에는 뭐가 많이 개입되어 있냐면 사회주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사회주의 사상들이 들어가 있죠. 그게 볼 수 있는 게 민생주의에서 이제 직권평등, 평등 직권의 그 내용은 뭐예요? 매수가, 매도가, 양도차 이걸 누가 얻는 거죠? 국가가 환수해서 어떤 다른 공공부관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만 토지 공개념 개념이 들어간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신삼민주의는 사회주의 식대로 땅을 뭐예요? 공동하게 나눠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기구, 대독점기업이나 이런 것도 국유화시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평균집권 자본절제라고 해요. 요거 신삼민주의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요 부분이.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소문이 헌명정계 3단계 방안을 내세우는데 건국 대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디에 반영이 돼요? 국벌 후에 장개석의 훈정통치에 반영되죠. 그래서 군정, 훈정, 현정. 그래서 장개석과 관련된 것은 뭐다? 훈정이다. 훈정. 훈정이라는 것은 약복 단계고 나라가 그러니까 이당 치구에서 그 당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예. 그래서 당이 국가죠. 당군정. 예. 이건 지금도 중국 공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도 당이 뭐죠? 국가죠. 당이 국가고. 그래서 이당 치국이라는 개념을 그 당시 이제 그 임시정부도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당이 뭐예요? 한국 독립당이죠. 예. 그래서 요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4번 문제 보면 자, 가는 중국의 어떤 혁명단체 관련 내용이다. 가를 단체를 구성했던 3개 단체 외우셔야 되겠죠. 흥중회, 하흥회, 강복회. 그 다음에 기획의 직권을 평등한다는 건 뭐예요? 토지 매도가 매수가의 시세 차익을 개인이 가지지 않고 누가 환수한다? 국가가 환수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훈정시기에서 뭘로? 훈정시기로 넘어가는 거. A는 훈정시기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훈정의 그 권력구조.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국민당이 국벌 홍보하고 권력구조 특징을 보면 예전에 이제 보면 국민정부는 국민당 중앙정치 감독을 받아 행정, 입법, 사법, 고시, 감찰 5권을 총괄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5권 분리 통제. 그래서 그때 이제 있고. 근데 실제로 누가 또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장개석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 왕한세 신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왕한세 신법은 2번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충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시면 19페이지 펴보세요. 왕한세 개혁이요. 자, 왕한세 개혁은 부국 강령이라고 하는데 부국체육 군수법, 청로법, 시역법, 모욕법 이렇게 있는데 군수법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우리의 공납의 개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상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군수법하고 그 군수법은 한나라 때 실시한 군수법도 있죠.
근데 한나라때 군수법은 전불자를 대상한 거고, 요건 뭐와 관련된 건 공납물 관련된 부분이야. 예. 그 다음 천문법은 그 충군기 빈농들에게 이제 뭐냐면 정부가 그 쌀이나 이런 것들 돈을 대줘서 값싼 거고에 농민을 규제하게 한 거. 중소 농민들을 이제 규제하는 법이고, 시역법은 거꾸로 중소 상인들을 규제한 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욕법은 그 요욕을 뭐냐면 그들의 그 재산에 맞게 실정대로 이제 뭐냐면 부과하는 법인데, 노역 대신에 뭘 걷죠? 조육전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실업자를 고용한 거야. 그 역을 평등화시키고 표현화시키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농촌진흥체로서 방정부수 농정수입법 있고, 강경체로서는 보가법과 보마법 있고, 관료개혁체로서는 삼사법이 있어요. 이 삼사법은 일종의 뭐예요? 공구역 활성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삼사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명나라에 영향을 받아요. 그 명나라의 교육 그 과거제도면 꼭 학교제도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은 왕왕성이 예전에 추구했던 것을 뭐냐면 받아가지고 실시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 삼사법을 이제 나중에 명나라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 삼사법을 통해서 뭐냐 조선시대 관료를 양성하려고 했으니까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일치시키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왜 안 됐냐? 조선사의 특유한 무슨 제도 때문에, 신분제도 때문에. 신분제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과거제 특징할 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꼭 왕한사 개혁정책 부분 외워두시고, 특히 군수법, 청력법, 시역법, 모욕법 4개나 외워두세요. 꼭 요 내용들. 예. 자, 그러면 그 왕한사 개혁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사료에서 따와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그 8번 문제, 5번 문제 볼게요. 그 문제 풀어보죠. 자, 거기에 다음은 왕한사 개혁 내용의 사료이다. 가액 기역 그 대신에 실시한 시법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는데, 차역법이라는 것은 역을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욕법을 이전에 하기 전의 법이야. 근데 이걸 대신해 갖고 한 것이 뭐냐면 모욕법이죠. 그래서 차역법은 역을 요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하다 보니까 농사 시기 때 동원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뭘 걷자는 거야? 돈을 내서 뭐냐면 사람을 사자. 이게 이제 모욕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신법의 내용은 뭐냐, 모욕법을 쓰시면 되고, 그 종래 부담자에게 면역전을 진수하고 차역을 면제되었던 간호와 사간상인에게 농민의 액수의 절반의 그 조육전을 내도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노역 대신에 뭔다? 세금을 걷어서 사람을 사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은 우리나라는 언제 등장했죠? 조선 후기 때. 근데 이미 고려시 때부터 그런 개념이 등장했던 중국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니은에 들어갈 내용, 니은의 청법법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갖고 이제 중소상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다. 그 내용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법을 쓰시오. 여기서 A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군수법이에요. 군수법. 그래갖고 군수법 내용을 보면, 자, 모든 상공물을 비싼 곳에 대신 저렴고소, 또 먼 곳 대신에 가까운 구매하고 한다. 이죠. 요거는 뭐 예전에 공납하고 관련돼서 보시면 되는데, 공납 과정에서 누가 개입됐어요? 대상인들이 개입해갖고 문제가 생겼어. 그걸 이제 누가 대신한다는 거. 대상을 배제한 채 국가가 대신한다. 이게 군수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왕한선 신법에 대해서 다와 같은 태도와 평가를 보였던 이유를 3가지로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왕한석의 신법이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개혁적이지만, 그 당대나 그 후대 그 정통적인 왕족에서는 뭐냐면 상당히 비판받던 내용이에요. 예. 그럼 왜 비판을 받았냐? 그것은 왕한서의 개혁 정치가 예전의 법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 종전에 그 선조들이 내왔던 그 다음에 예전에 황제들이 했던 법을 어지러운다. 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보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성인공자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예전에 황제가 만들었던 그 법과 제도를 계속 묵살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지럽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와 같은 태가 평가가 같은 이유. 자, 제가 이제 3가지 이제 적어놨는데, 그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볼 때는 뭐냐면, 이런 개혁을 했던 건 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부의 의견 수입, 충분한 동의 도출 사업을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게 있고, 그다음 보수적인 사대부의 급격한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에 지주와 대성인 출신의 대부분이었던 관료대 이해가 배치되고, 그 다음에 왕한성 개인의 비탈적 독단적 성향과 신법단 인물의 구성이 취약했고,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고 정통을 파괴하고 나라를 이끌었던 생각했다. 한중에 있어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왜 그런 생각에 반대를 했는지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제 개혁을 하는 사람들 공통 특징이 뭐냐면 되게 독단적이고 비탄적인 거야. 그것 때문에 개혁은 이제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왕한사하고 비슷한 사람 인물이 누구냐면 근대화 가정을 했던康유해 같은 사람 있죠. 네.康유해도 주장 내용은 동감을 해. 근데 그 인간이 씻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절대 그 개혁이 실시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나폴레옹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나폴레옹은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몇 페이지 적어놨냐면 19페이지에 적어놨어요. 19페이지. 자, 나폴레옹 통일정부 때 이제 내전개혁하면 이제 내전개혁, 중앙집권 강화, 나폴레옹 법전, 프랑스은행 설립, 중앙은행 설립, 국민교육제도 실시, 내주용 도나드 같은 있고, 그 다음 교황과 하야를 했죠? 왜 교황과 하야를 했어요? 그 다음 프랑스의 90%는 뭘 믿고 있죠? 카톨릭을 믿고 있죠. 그래서 교황과 하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재산을 포기하고 프랑스 혁명 주교 임명권을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프랑스보다 국민 다수의 종교를 선포하고 성직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협했던 거는 앞에 거는 교회 재산 포기와 프랑스 혁명 주교 임명권 인정은 뭐죠? 요거는 교황이 양보한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이 프랑스의 국민 다수의 종교고, 성서 성직자의 정당성은 뭐냐면 그때 국민의회 때 그 성직자를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권을 인정하는데 그 선서 자체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선서는 뭐예요? 그 프랑스에 충성을 하겠다, 교황보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임명권은 인정하지만 그 성서 성직자의 정당성,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선서를 하면서 프랑스 국가에 충성하겠다, 그 자체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야. 적당히 타협한 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제1제일정 시대 때는 주로 군사 관련된 내용이죠. 유럽 대륙을 체포했고, 그리고 그 밑에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러시아 원정이 됐던 대륙 봉쇄력. 그래서 이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현재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파되고 위대한 국민의 영광을 보였다. 이 내용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과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내봤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6번 문제 보면요. 자, 다음 나폴레옹이 교황과 가협약을 맺은 배경을 국민의회 조치와 연결해서 말해보고, 자, 여기 단서를 달았죠. 국민의회 조치. 자, 왜냐면 국민의회 때 뭘 나왔죠? 성직자 기본법을 만들었죠. 특히 성직자 이제 취임할 때 성서를 하잖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청과 프랑스와의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근데 문제는 프랑스 국민들이 다수가 뭐였다? 카톨릭 신부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교황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가해협약의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예, 단 문제 예문에 있는 내용 제외하면 이걸 이제 여기 교황은 혁명정부에 의해 몰수된 매각된 모든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와 10분의 1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성직자에 대한 국가 봉급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카톨릭은 프랑스 국민의 다수의 종교를 선포하고 성직자의 정당성을 취소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나조치가 내린 계기가 된 전투를 써보고, 자, 이때는 트라파카해전이죠. 더 이상 이제 군사적으로 연구가 안 되니까, 해군은 영국이 강하잖아요. 그 해전의 패배 때문에 안 되니까 영국을 옥죄는 방법으로 대륙 봉쇄를 내렸죠. 베른 칠령을. 그 목적은 뭘까요? 영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 프랑스 시장 확대하려고. 근데 이게 제대로 돼요? 안 되죠? 왜냐면 19세기 때 초반 때는 이미 영국이 세계 공장이야. 지금도 중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면직 물건 사들여야 돼. 다른 나라들이. 그리고 영국은 강대한 식민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 그거. 왜냐면 통상 안 되면, 유럽 통상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식민지를 먹고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나조치가 된 이유가 뭐냐. 일단은 영국이 밀수를 통해 통상을 계속했고, 나폴레옹이 유럽의 대륙의 다양한 선을 봉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무역이 있고, 특히 이제 거기에 어긴 나라가 세 나라가 등장하죠.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그래서 처음부터 러시아 친 건 아니고 누구 먼저 쳤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치고 그 다음 누굴 친 거야? 러시아 치다가 러시아 원정이 쫄딱 망한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이제 볼게요. 7번. 시대 구분과에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시대 구분도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어요. 기가식 기출 문제. 그래서 한번 내봤는데 자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는 역사 시대 구분 해가지고 이제 그 필요성이 있죠. 역사를 쉽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 기준인데 이게 고대, 중세, 근대 3호법이 있어요. 이 시대 구분을 최초 제시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르네상스인들이죠. 그래서 자신을 이제 근대로 보고 전에 있는 걸 중세로 보면서 이제 중세를 좀 낮게 평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근세, 현대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이 들어가죠. 자 장점 세 가지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 역사의 길지하고 호용성의 가치를 지니고 두 번째는 다양한 개별 사실을 역사의 범주를 구분하는데 역사 이해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측면을 설정해서 역사의 전 흐름과 전개의 일관성 있게 입각해서 시대별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문제점도 많죠. 그래서 이 문제점도 외워두셔야겠죠. 유럽 중심의 문제, 저기 3호법이고 단일 국가의 역사에 대한 명령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그 역사 발전이 복수적, 추상적 시대 구분은 타당한 신비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그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거 있다. 신비성이 아니라 신뢰성. 네, 신뢰성. 네. 그래서 편견에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역사교의 시사점 있죠? 시사점. 그것도 외워져 있죠? 전환기 가도기를 설정할 필요 있어. 이때 전환기 가도기는 역사교에서 뭐죠? 지금 책에 이행이라는 거 있죠? 근대사의 이행, 근세사의 이행, 이런 내용도 있죠? 그리고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꼭꼭 외워두세요. 특히 장점과 문제점을 외워두세요. 장점, 문제점 나올 수가 있어. 네, 시대 구분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 구분을 제가 교육과정 부분에서 찾아가는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이 시대 구분과 이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역사 교육에서 이 시대 구분의 호용성을 세 가지 쓰시오. 아까 지금 읽었던 세 가지 내용 있죠? 이거 쓰시면 돼요. 안개 쓰시고 그 다음에 기억을 고려해서 시대 구분의 역사로서 도입된 유의점은 뭐냐? 자, 기억은 뭐야? 왕조별로 구분하는데 이 왕조별로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전개 일관성 이어 시대분을 또 역사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계 왕조 등의 기준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역사 흐름과 전개 일관성을 입각해서 시대별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특히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을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부여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왕조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몇 년 단위로 왕조가 교체되죠? 500년 단위죠.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신라 같은 1000년, 뭐 통신라까지 좀 빼지만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큼직큼직한 왕조가 뭐예요? 200년이죠. 그러니까 정치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일치되지 않아. 중국과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 뭐 조선 이렇게 500년 단위로 보니까 정치적 변화하고 사회경제적 변화가 우연한 거지만 꼴치돼요. 예. 그러니까 고려사회와 조선시대 사회가 꼭 일치돼, 좀 약간 변화가 좀 커. 그래서 이제 왕조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당호를 두는 이유. 이행당호는 여기에서 전환계 가독이죠. 네. 그 전환 가독을 왜 두냐? 역사적 변화는 단절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고 축적된 것이고 따라서 변화의 시작과 끝은 항상 그 중심점으로부터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환계 가도가 있다. 왜냐? 그 고대에서 뭐 중세에서 근세에서 근대 갑자기 뛰어넘어요? 아니죠. 그 중간중간에 무슨 이게 가도기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행 단계를 둬야 된다. 역사는 단절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이게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을 이제 왔는데 여기 내용 조직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분야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7차 교육과정을 배웠던 분들이죠. 여기 거의 대부분 그런 건데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거기 국사책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게 돼 있죠. 네, 연대별로 구성된 게 아니라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있고 정치 파트에 중단원에 보면
또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그냥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초창기 때 그렇게 가르쳤는데 좀 불편해. 이게. 그래갖고 이제 다시 바뀌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야사라고 하죠. 분야사.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거. 그래 낸 건데 문제점이 뭐냐면 되게 분조가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분조가 따로 돼 있으니까 전체 역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해. 네. 그래갖고 이제 잠깐 오리지널 그 7차 그 국사 시간 때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연대별로 나간 거죠. 연대 주제별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이 보너스 문제 2번 문제 보면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문화통치 시기와 관련된 사이트의 문화통치 시기. 근데 이제 문화통치 시기에 어떤 본질을 할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줄 친 게 뭐냐면 친일파 양성이죠. 보통 1세대 친일파들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세대 친일파들 특징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거물 것들만 포섭된 거죠. 근데 1920년대 2세대 친일파들은 각계 분야에 이제 뭐냐면 유망한 사람들, 명망가들을 친일파 포섭을 해요. 그러니까 각계 각층에 이제 있는 사람들 이제 조직들 다 중앙 집권화 시킨 다음에 그 중앙 집권화의 소수 그룹을 그냥 친일파로 포섭을 해갖고 그들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식 통치 방법에 따르면 뭐예요? 디바이드를 분리해서 통치한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 친일파들의 이제 친일파들의 육성을 가지고 뭐냐면 문화 통치의 어떤 모순점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육성하고 항일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민족 분열 정책이자 가혹한 시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칙이었다. 그래서 이게 문화 통치의 본질이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줄친 내용과 관련해 1925년에 제정된 법률을 쓰시오. 자, 요거는 백일파에게 직감적으로 그 행동 구속한 방책을 마련한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치안유지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안유지법을 사회주의적만 연성시키는데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국채를 어지럽혀야 하는 사람. 요때 국채는 뭐예요? 처왕제죠. 근데 이게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채가 어지럽힌 건 당연히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때려잡는 거야. 치안유지법.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원래 일본에서 이제 실시한 법인데 우리나라 학대 실시했는데 그 제정 목적은 뭐냐? 자, 일제 국채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상가 그런 목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이들을 탄압한 목적으로 제정했어요. 왜 정치 배경은 또 뭐냐면 이건 목적이고 배경 뭐죠? 일본이 1925년에 뭘 했어요? 남자 보통선거권을 실시했죠. 보통선거 실시하면 사회주의가 확산될 걸 우려해갖고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이걸 만든 거야. 이 법을. 근데 이 법을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학대 적용한 거죠.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있고 제정 목적했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8번은 구성주의와 관련된 문제예요. 구성주의. 네, 구성주의와 이제 대본지식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있는데 구성주의와 관련된 부분도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1페이지 보면 구성주의인데 구성 두 가지 이론이 있죠. 삐아제 개인적 구성주의와 비골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인데 근데 이게 파란책에 보면 개인적 구성주의가 되어 있지 않고 인지적 구성주의가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개인적 구성주의는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지적 구성주의 써야 돼. 답안을 구성할 때. 왜냐면 파란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인지적 구성주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 구성주의는 이제 동화 조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학습 이론해 가지고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5개념, 선행 개념이죠. 요때 선행 개념 중에 5개념이 많잖아요. 그거 그렇죠? 내러티브의 문제점하고 연결돼 있죠. 내러티브는 뭘로 돼 있어요? 내러티브는 대본지식으로 구성돼 있죠. 인지도식, 인지구조로. 근데 이 대본지식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쉽게 애들에게 친숙하게 항상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5개념이 나타나는 거야. 그 5개념을 뭘로 계승할 수 있다? 맥락. 요때 맥락이라는 것은 삐아제 이론 중에 조절, 동화, 동화, 조절, 평형이 있죠. 어디에 속하죠? 조절에 속하죠. 조절. 그래서 이제 이 맥락적 지식이 있다. 그래서 맥락의 시사점은 역사가 이야기의 형식의 단계적인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한 탐구 결과고 맥락은 이제 뭐예요?
여기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는 개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맥락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양날의 칼이라는 게 있죠. 양날의 칼. 칼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칼도 검하고 뭐가 있죠? 도가 있죠. 예. 그래서 도는 한 면만 있는 거고 검은 양날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검이라는 걸 잘못 시들이면 자기도 뵐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좋은 점은 기읍, 그다음 나쁜 점은 니은. 두 가지 장단점 양날의 칼의 의미 외워두시고 이거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구성주의 인식론을 역사에 들어올 때 어떤 문제 좋은 점이 있나? 일단은 역사적 지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방법도 뭘 해야 된다?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맥락적 지식도 강조될 수 있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구성주의에서 이제 꼭 기억할 거면 맥락 강조.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뭘 한다? 수행평가. 그래서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그 수행평가의 철학적 배경이 뭐예요? 구성주의 아니야? 구성주의. 자, 그래서 구성주의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논술형 문제 제가 냈는데, 자, 8번에 보면 뭐뭐 교육대학원의 개최 구성주의 역사 수업에 대한 연수이다. 거기에 이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을 써보시고, 자, 기억과 관련된 내용을 뭘 써야 돼? 양날의 가진 칼, 내러티브의 장단점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니은의 학습효과, 선행 개념이 있죠? 내러티브에는. 근데 이 선행 개념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 이 선행 개념을 뭐라고 하죠? 대본 지식, 인지도식, 이렇게 이제 스키마, 이렇게 하죠. 그래서 빠른 시기에 논리적 범위를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방식으로 문화적 틀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재적 입장에서 각을 보다 보니까, 5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5개념이. 자, 그래서 5개념은 뭘로, 고치실 수 있죠? 맥락. 그래서 거기에 비해 구성주의 수업 사례에서 거기에 마리 앙뚜아네트 목걸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목걸이 사건에 거기에 들어갈 때 거기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맥락이에요. 맥락. 이거 그대로 예문에 나온 거예요. 네, 시험 예문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가의 내용과 학습 효과. 그래서 이제 맥락의 내용과 학습 효과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역사적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관. 학습 효과는 아까 지금 것처럼 역사는 가공의 얘기가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득역과 관련돼서 최 교사의 문제점 두 가지 기수해보고. 최 교사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디귿에 관련해갖고 최 교사를 보면요. 자, 김 교사가 이제 연수를 하는 건데, 자,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최 선생님의 수업사는 잘못하면 학생의 역사 지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거기 이제 박 교사는 나름대로 구성주의 관점에 따라서 발문을 했어. 애들에게 이제 발산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 자유롭게 한 거죠. 근대 이론에서 자유롭게 토론해보라. 발문을 했는데, 근데 이해는 최 교사는 수학적 질문한 거죠. 백지도나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하도록 한 거야. 답은 뭐가 있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 지식은 고정된 거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쓰냐면 문제점 교사와 교과서가 역사적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게 되고 역사 해석과 기술이 맥락 속에 창조되고 의도된 것이며 잠재적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문 또는 교과를 특별한 탕골 방법을 통해서 성취한 이해와 신의 복잡 체계보다는 뭐냐면 차라리 시험을 위한 암기 과목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교과서에 있는 걸 외우는 이게 파란 책에 있거든요.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최 교사하고 박 교사의 발언 내용은 어제 많이 본 내용이죠. 이거 공군형 기출 예문에 있어요. 예문에 제가 발췌했거든요. 그래서 넣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구성주의하고 뭐하고 관련돼서 물어봤냐 수행평가 관련돼갖고 지식 가정 물어봤던 예문들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박 교사는 구성주의 관점에 따라서 물어본 거고 최 교사는 구성주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관점에 따라서 물어본 거. 기존의 가르침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구성주의냐 아니냐는 것은 그걸 뭐냐 답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구성주의 있으면 구성주의가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아까쯤에 뭐라고 했죠? 비고추피의 사회적 구성주의 그 다음에 피아제의 개인적 구성주의가 아니라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쓰고 내용도 외워두세요.
그 파란색에 있는 내용. 예전 군사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보너스 문제 보죠. 보너스 문제. 자, 3번은 이제 뭐냐면, 요게 14세가 공부했던 뭐죠? 뽕떼구르 신용이죠? 이거 외워두시고, 이것도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뽕떼구르 신용은 뭘 부정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공부했던, 낭트 칠령을, 부정한 거죠. 그래서 요 밑줄 친 내용들은 뭐냐면, 낭트 칠령의 내용을 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낭트 칠령의 큰 내용은 뭐예요? 그냥 전하는 종교자를 인정하는 거냐. 그러니까 종교자를 어떻게 인정한 구체 내용을 쓰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 구체 내용을 이제 보면 그 당시 위그노는 카톨릭교도와 동일한 시민적 권리와 지책을 항유하고 집회나 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고 두 종파에 구성된 동수법전에서 형사사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국고의 지원호 목사를 부용하고 위그노 수비대 주도 허용. 물론 이거 나중에 위그노 수비대 주도 허용은 이제 폐지되지만 하여튼 요 내용들 쓰시면 돼요. 요 자세한 내용 어디에 있냐면 서총에 있어요. 서총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조약의 폐지가 프랑스 경제에 미친 영향. 이거 뭐 쉽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위그노들이 해외 망명에서 경제 침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침체 배경이 되었다. 이거 방금 치우시고. 재정 악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그 낭트 칙령을 폐지하는 뽕떼구르 칙령 안에는 위그노들이 해외 이주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죠? 칙령에 상관없이 도망쳐 나갔죠? 네덜란드나 그런 데 많이 갔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4번. 4번은 이제 다음 조약의 명칭을 써보고 이 조약과 관련된 전쟁의 배경을 무엇인지 말해보고 그리고 밑줄 친 지역이 독립국가가 된 계기가 된 사건을 써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왕조 전쟁이 하나의 미트레트 조약이에요. 네. 그래서 왕조 전쟁, 에스파냐 왕위 승전지 있죠? 끝나고 나서 미트레트 조약인데 배경이 뭐예요? 그 당시 에스파냐 카로스 2세가 그 당시 루이 14세 딸이 거기에 이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죠. 그 왕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루이 14세 그 아들은 죽고 어린 손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손자한테 그 할아버지가 왕위를 죽기 전에 넘기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반대를 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 스페인까지도 프랑스에 넘어가면 프랑스가 강국인데 세력군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오스트리아들이 반발해서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것을 뭐라고 무슨 전쟁이라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야.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 계승은 전형적인 왕조 전쟁이야. 그리고 정치적 배경 보면 세력 균형을 붕괴에 대한 우려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적당하게 정치를 타협한 게 뭐냐면 미트레트 조약이죠. 왕위를 승계를 허락하되 대신에 프랑스가 많은 걸 내줬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중에 오스트리아가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아를 영유하고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양도받는 거죠. 스페인, 네덜란드를 양도받음으로써 근데 이 스페인, 네덜란드는 어느 지역을 뜻한 거죠? 벨기에죠. 벨기에. 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에 있던 원래 스페인에 있던 그 네덜란드들 그 벨기에 지역을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갖게 되고 오스트리아가 나중에 이제 그 내주죠. 비내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네덜란드 통합이 되다가 그 벨기에 지역이 언제부터 독립하나 또 7월혁명 때 독립을 해버린 거죠. 벨기에 지역이. 그러니까 계기가 된 게 뭐야? 벨기에 7월혁명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이제 파푸아이초인데 그 파푸아이초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예전에 근황운동이 나왔는데 왜 파푸아이초를 냈냐면 수능에는 많이 나와요. 호지민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호지민 안 나오고 파푸아이초가 많이 나오거든요. 파푸아이초는 2세대 독립운동가예요. 보통 1세대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근황운동, 유교적 지식인들, 정통적 지식인들이 하죠. 예. 근데 2세대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파푸아이초고 그 다음 3세대 독립운동이 그 후에 독립운동가들은 그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자들이죠. 호지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자 다음 파푸아이초가 그 당시에 전개했던 운동의 명칭과 내용을 써보고 이 운동이 주도했던 단체를 말해보시오. 또 이 단체가 지향했던 정치 체제를 말해보시오. 여기에서 이제 단서되는 것은 거기 1906년이죠. 자 1904년에 너일 전쟁이 일어났죠.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너일 전쟁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에 일어난 것이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 독립운동이 뭐냐? 일본이 강국이니까 베트남의 청년들을 일본에 먼저 유학을 보내서 하면
일본의 선진국물도 받을 수 있고 또 언젠가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 헛된 희망을 갖고 보내는데 그게 독립운동이. 그때 조직한 단체가 뭐냐면 베트남 유신회예요. 베트남 유신회는 이폰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죠. 네, 이폰 군주제. 그러면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아니 여기 있는데 이거 복사하는데 그 베트남 유신회 외에도 파푸이초가 또 만든 단체가 있어요. 뭐죠? 베트남 광복회죠. 이거 후에 만들었는데 이거 왜 만들었냐면 신해혁명 때문에 그래요.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파푸이초가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유신회를 통해서 이폰 군주제를 지향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공화죠. 그래갖고 베트남 광복회를 만드는데 그 광복회라는 것은 이제 강동 지역에 있었던 혁명단체가 있죠. 광복회. 광복회 이름을 땄다고 해요.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그 신해혁명 영향, 대외적 영향 두 가지가 드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베트남의 광복회 하나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외몽골의 독립을 들 수 있어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그 나와 있고 있는데 하여튼 좀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베트남사 관련된 근현대사 관련된 좀 얘기를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9차, 10차 할게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